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제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 진짜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얼마 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엄청난 일을 실제로 겪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 상황이 너무도 기막혀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힘든 순간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기대가 오히려 칼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가장 아픈 순간에 그걸 기회 삼아 자기 이득만 생각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어요.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제게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사연 속에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 그 사람의 단 한마디로 그날 이후 저와 남자친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간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실 수 있지만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와 그 끝에 마주한 사이다 같은 복수의 결말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저희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올해 33이고 직장 생활 10년 차. 결혼을 앞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어요. 저는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참 강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빠를 떠나보내고 오로지 저 하나만 생각하며 홀로 저를 키우신 분입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하나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항상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엄마는 늘 괜찮다고 우리 딸만 잘 되면 된다는 말을 자주 하시곤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삶은 오로지 저로 가득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지쳐도 지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저를 위해 사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희생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도 안쓰럽고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웠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엄마를 위한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전부는 오로지 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희생 덕에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죠. 몇 년 후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났고 연애 끝에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확정되고 나서 엄마는 정말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같이 드레스 투어도 다니고 신혼집 구경도 하면서 저보다도 더 결혼 준비에 설레어 하셨습니다. 한 번은 곱게 드레스 입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시집갈 준비를 하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쁘고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걸 고스란히 눈에 담지 못해서 너무도 아쉽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제 다 컸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니 앞으로는 날 위한 삶이 아닌 엄마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딸 결혼시키면 엄마로서 해야 할 숙제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바람 부는 것도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다 눈에 담으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엄마와 저는 새로운 삶을 그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꼴은 볼 수 없었는지 얄궂은 하늘은 엄마에게 심술을 부렸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죠. 고생만 하던 엄마가 이제 조금은 웃으며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됐는데 그 행복을 조금만 맛보게 하고 송두리째 빼앗아가니 말이에요. 아주 갑작스럽게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정확한 진단은 신부전. 기저질환이 있던 걸 모르고 그간 무리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엄마를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한 채 제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눈을 감으시기 전에 저를 보며 슬픈 눈으로 힘겹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우리 딸 시집가는 거 지켜봐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곁에 못 있어줄 것 같아. 아빠 없이 자라게 해서 늘 미안했는데 엄마마저 떠나서 정말 미안해. 엄마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딸 시집갈 때 혼주석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이야기하시고는 손으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힘겹게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해할 것 없다고,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나는 늘 행복했고 좋았다고, 엄마랑 살아온 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아빠를 잃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으셨고 나중에 아빠가 남긴 보험금 일부와 재산을 정리해서 결혼을 앞둔 제게 약 5억 원 정도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면서 또 신혼집에 인테리어 할 때 저의 새로운 앞날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죠. 불쌍한 우리 엄마. 이제 조금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걸까? 하늘이 너무도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오만 신들을 다 저주했던 것 같아요. 제게서 불쌍한 우리 엄마를 빼앗아간 것을 분노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절차도 조문객 인사도 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네요. 제게 장례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하게 느껴졌고 저는 멍한 상태로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방문하는 조문객들을 보며 저는 더욱더 마음이 미어졌어요. 얼마나 일만 하고 살았으면 엄마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나 하나만 보고 사셨구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며 저는 한없이 또 눈물을 흘렸죠. 그러던 중 누군가 흐느끼며 빈소에 들어오더니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삼촌, 삼촌. 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삼촌이었어요. 엄마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자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삼촌이었습니다. 삼촌은 엄마가 아빠랑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 사업을 한다며 해외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금의 외숙모를 만나 가정을 꾸리셨죠. 아빠를 잃고 홀로 저를 키우는 엄마의 상황을 알게 된 삼촌은 경제적으로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셨지만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삼촌이 하시던 사업이 어려웠던 때라 동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보험금도 있고 아빠가 남겨준 게 많이 있다면서 삼촌한테 괜찮은 척 굴며 안심을 시키셨답니다. 실상은 보험금 받고 여기저기 빠져나갈 돈과 친가 쪽의 일부를 빼앗기면서 골치 아프셨지만 삼촌의 행복을 바라며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삼촌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는지 모르셨습니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아시고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누나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자신을 얼마나 탓하며 슬퍼하셨는지 몰라요. 삼촌은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이내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딸 시집 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갔냐면서 매형이 그렇게 보고 싶었냐고 서럽게도 우셨어요. 제 연락을 받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오셨는지 여기저기 정돈되어 있지 않는 모습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삼촌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삼촌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삼촌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걸 빨리 실행에 옮겨야겠다면서 빈소와 밖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뭘 부탁하셨길래 저리 바쁘게 움직이시나 싶었지만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라는 삼촌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빈소를 지켰어요. 그러던 중 그날 오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있는 제 몰골을 안타깝게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그 눈빛에 힘겹게 버티고 있던 저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위로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로해줬고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예비 시모도 온 걸 알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그러나 예비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살짝 잡더니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려놓으셨어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한 가족이 된 듯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옆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엄마께 인사를 드린 후 제게 와서는 정말 힘들겠다면서 제 곁에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건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비 시모가 내뱉은 말에 품고 있던 감사함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게 감사해서 저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못 먹고 말라있는 제게 뭐라도 먹으라고 권했지만 저는 입맛이 없어서 괜찮다며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식사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조용히 식사하던 예비 시모는 갑자기 제게 웃으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도 경악스러워서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도 뭐랄까? 잘된 일 아니니? 뭐가요? 네 엄마 돌아가셨겠다. 이제 시댁만 챙기면 되잖니. 네? 아니, 너한테 식구라고는 이제 우리뿐이잖아.
넌 새 가족 얻어서 좋고 우리는 재산 물려받은 널 가족으로 얻어서 좋고 서로 이득 아니겠어? 세상에 가시면서 너한테 이렇게 큰 돈을 물려주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물론 엄마 일은 슬픔에 많이 힘들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나쁠 거 없어. 네 엄마 없으니까 혼수나 결혼 준비도 간단해지고 여러모로 좋은 게 많잖아. 이제 부모도 없는 고아인데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걸 잘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내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너무도 큰 충격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제 표정이 확 굳어서 일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잃은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예비 시모를 쳐다보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고, 그게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냐고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듯 본인 말이 틀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니? 내가 뭐 틀리게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너무 현실적이라 기분 나쁘다 뭐 이거야? 그래도 어쩌겠어, 사실인걸. 그러니까 엄마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사람은 언젠가 다 죽기 마련이란다. 이제 죽은 엄마는 있고 새롭게 얻은 가족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그 고민만 해. 믿을 수 없는 말에 손이 벌벌 떨리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을 뱉어냈어요.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예비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죽어서 좋다고? 그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야? 큰 목소리에 저와 예비 시모를 포함해서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한 곳으로 시선이 몰렸습니다. 소리를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삼촌이었어요. 분명 남자친구랑 예비 시모가 왔을 때만 해도 삼촌은 자리에 안 계셨어요. 잠시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촌이 제 뒤에서 조용히 앉아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삼촌은 볼일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고 제가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삼촌의 지인이 조문하러 와서 접대하느라 조용히 제 뒤에 앉아서 지인분과 술을 한 잔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나가고 예비 시모가 제게 하는 말을 듣게 되신 거죠. 삼촌은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했습니다. 난데없이 삼촌이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의 시선도 확 쏠리니까 시모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잠시 주춤하다가 이내 삼촌을 향해 뭔데 소리 지르냐고, 당신이 뭔데 화를 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죽은 누나의 동생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삼촌? 아니, 너한테 삼촌이 있었니? 네, 있었어요.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남은 가족이라고는 우리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시모에게 삼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외에서 사셨고 엄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있다는 걸 미리 말 안 한 건 나중에 결혼식 때 인사 나누면서 소개시켜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 안 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반응이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그 중요한 걸 왜 이제 이야기하냐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되면 일이 틀어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반응이 너무도 어이없어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삼촌이 엄마 재산에 관여할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가족이 저라고만 생각했는데 삼촌이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얼마라도 떼어내려고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마치 조카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야비한 삼촌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우리 삼촌을 뭐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누나 뜻대로 제가 다 갖게 도와주시겠지만 설마 얼마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고. 엄마의 동생인데 받을 권리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네 앞에서는 착한 삼촌인 척 연기해도 속으로는 시커먼 생각을 품고 있을지 누가 아냐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대방출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 같은 건 조금 더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몇 번 만나서 식사하거나 이럴 때도 정말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어른답고 멋져 보여서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머니 속이 새까매서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이게 다 너 걱정되어서 이러는 건데 사람들 많은 데서 시어머니를 망신 주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자신이 삼촌임을 밝히고 저와 시어머니가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삼촌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성큼성큼 예비 시모의 앞으로 걸어가더니 그냥 시모의 뺨을 내려쳤어요. 뭐야? 당신 지금 나 때렸어? 미친 거야? 나 조카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손을 대? 삼촌의 행동에 저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 모두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삼촌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화가 날 만도 하죠. 남자친구 없을 때 예비시모가 제게 한 말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딴 쓰레기 같은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삼촌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모는 삼촌한테 뺨을 한 대 얻어맞더니 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화를 냈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산다면서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냅다 삼촌의 얼굴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어요. 날아오는 예비시모의 손목을 바로 낚아채면서 매섭게 시모를 노려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딴 집안과 결혼하고 싶냐고요. 너 결혼할 거니? 이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어? 그 정도로 네 남자친구 사랑하니?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결혼 안 할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런 집안이라면 저도 싫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구나. 나는 네가 이따위 말을 듣고도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어. 당장 이 결혼 파혼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삼촌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불쌍하게 죽은 네 엄마만 생각해. 그 말을 끝으로 삼촌은 예비시모의 겉옷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조문객들의 신발이 쭉 늘어져 있는 곳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 모습에 예비시모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길길이 날뛰었고 삼촌은 한 손으로 예비시모의 손목을 잡으며 출입구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시모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여자가 남자의 힘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삼촌은 시모의 망할 입방정으로 제대로 각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질질 끌고 가더니 널브러져 있는 겉옷과 가방이 있는 쪽으로 시모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시모는 바닥에 나뒹굴다가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과장되게 허리를 짚고 일어나더니 당장 경찰 부르라고 장례식장 상주가 조문객을 팬다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난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고 급히 시모를 부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너 마침 잘 왔어. 아들, 엄마 저 삼촌이라는 사람한테 뺨 맞고 쫓겨났다? 세상에 조문 달아온 예비 사돈을 이런 식으로 막대한 게 어디 있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뭐? 뺨을 맞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친구는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해 줬어요. 남자친구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기했던 막말과 삼촌의 정체 그리고 엄마가 물려주시는 재산이 마치 자기 것 마냥 눈독 들인 것까지 모조리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그게 사실이냐며 시모를 쳐다봤지만 시모는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그러고는 다 필요 없다고 부모 없이 고아된 게 불쌍해서 며느리이자 딸처럼 걷어주려고 했는데 감히 자신을 때렸다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당장 경찰 부르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걱정스러웠어요. 물론 잘못한 건 남자친구의 엄마지만 그래도 삼촌이 뺨을 때린 건 사실이니까. 혹시라도 잘못해서 폭행죄로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제 표정을 남자친구의 엄마가 읽은 듯 하더니 대뜸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면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살다 이런 대접은 처음이야. 하도 괘씸해서 확 경찰에 넘기고 싶은데 그래도 예비 며느리 될 아이의 삼촌이고 이런 날 일 크게 키워서 좋을 게 뭐 있나 싶네. 내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없던 일로 할게. 그리고 하나 더. 네가 받는 재산 그건 내 사업에 보태.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 되면 네 돈이 우리 돈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좋게 진심 어린 사과와 눈으로 합의하자고. 너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죽은 네 엄마 더 슬프게 만들래? 가뜩이나 고 시집갈 딸을 두고 눈을 감았으니 얼마나 원통하시겠어. 안 그래? 예비 시모는 하다 죽은 엄마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치사한 방법까지 썼어요. 대체 불쌍한 우리 엄마를 몇 번이나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예비 시모가 엄마의 재산에 눈독 들이는 걸 보고 왜 저러나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엄마는 삼촌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시모를 멋있게 여겼어요.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며 멋지게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시모는 돈 욕심도 많고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를 통해서 시모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업 때문에 뭐라도 쥐고 있으려고 제 재산을 탐내는 거였습니다. 아니,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 잃고 슬픈 예비 며느리에게 그따위 막말을 짓거리면서 재산 빼앗아갈 궁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살살 꼬드기는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노골적으로. 어쩌면 제가 이렇게 깽판 치고 합의해주는 척하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삼촌이 난처해지면 어쩌나. 시모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나 걱정됐어요. 그렇다고 잘못한 게 없는 삼촌에게 사과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 삼촌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조금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시모가 더한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왜 사과를 해야 하냐고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제게 소리치며 시모의 편을 들었어요.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폭력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말 가려 했어야지. 때리라고 부추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가 언제 때리라고 부추겼어? 아까 내 말 못 들었어. 그게 때리고 부추긴 거 아니고 뭐야? 어디 장례식장에 감히 그딴 말을 입에 올리냐고. 삼촌이 아니었으면 내가 때렸어. 뭐? 엄마 잃고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삼촌이 평생 너 챙겨줄 것 같아? 앞으로 널 챙겨줄 가족은 바로 우리라고. 아니, 난 내가 지켜. 그러니까 너랑 네 엄마는 필요 없어. 우리 파혼해. 본인의 엄마라는 이유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도 눈 감고 아웅거리는 남자친구. 그 모습에 다시금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다 필요 없다고 파혼하자고 했더니 그 말이 진심이냐, 고작 이깟 이유로 파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따위 막말하는 집안과 상종하기 싫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놈을 믿고 시집갈 이유가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됐다면서 누가 너 아니면 결혼할 여자 없냐고 불쌍해서 걷어주는 은혜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기고만장하는데 합의 없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회사를 벗어났고 남편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살펴보더니 시모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소란이 지나가고 삼촌과 저만 덜렁 남아 힘든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본 삼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모를 따라 돌아갔던 남자친구가 다시 저를 찾아왔고 정말 파혼할 거냐, 그러지 말고 본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아무리 본인 엄마라고 해도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시모가 내게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우리 삼촌을 어떤 사람으로 몰아갔는지 다 듣고도 어떻게 사과하라고 할 수가 있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시모인데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냐고. 정작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눈 감고 엄마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모 편만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와 삼촌은 죽어도 사과할 이유 없고 만에 하나 삼촌이 사과하겠다고 하셔도 나는 못하게 뜯어 말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와 파혼도 쉽게 결정하고 한 말이니 예정대로 파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 말이 너무도 확고하자 남자친구는 상처받은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어떻게 그리 쉽게 파혼하겠냐는 말을 꺼낼 수 있냐고요. 본인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잘 해결해 보려는 마음뿐인데 이리 쉽게 손 놓을 만큼 가벼운 만남이었냐고 정말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누가 할 소린데 본인이 먼저 선수 쳐버렸죠. 설득하려고 왔는데 씨알도 안 먹히자 남자친구는 마음대로 하라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모와 한바탕하고 아무 말도 없던 삼촌은 조용히 제 곁에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엄마 잃고 슬픈데 어제 그런 일 겪은 것도 그렇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파혼해서 얼마나 힘드냐고. 힘든 일이 한꺼번에 와서 감당하기 참 힘들겠다고 안쓰럽게 보시더니 대뜸 삼촌이 다 바로잡을 테니까 힘들어도 잠시만 견디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어디 가볼 데가 있다면서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고 하셨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삼촌이 뭘 바로 잡겠다는 걸까? 설마 나 몰래 남자친구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혹시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냐고,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잘못한 건 삼촌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엄마인데 왜 삼촌이 잘못을 구하러 가냐고 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말리듯 했어요. 삼촌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나중에 다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삼촌이 남자친구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힘든 만큼 삼촌도 힘들잖아요. 삼촌도 똑같이 한순간에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삼촌에게 또 한 번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끔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앞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는데 순간 누군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삼촌과 제 옆에 섰어요.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니 어제 한바탕 소란을 피우던 남자친구의 엄마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와요?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설마 우리 삼촌한테 사과라도 받겠다고 온 거예요? 그런 거라면 당장 나가요. 잘못한 것도 없는 삼촌이 사과를 왜 해요? 파혼한 마당에 아쉬운 것도 없고 당신한테 사과할 일 죽어도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혹시라도 삼촌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까봐 저는 서둘러 남자친구의 엄마를 밖으로 쫓아내려고 떠밀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삼촌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과를 받으러 온 줄만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엄마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면서 사과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조금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너무 놀라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삼촌을 보고 투자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투자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저희 회사 투자자님인 줄도 모르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투자자라뇨? 시몬은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삼촌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왜 삼촌에게 투자자님이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된 일이냐는 표정으로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삼촌은 남자친구의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회사명이 뭔지 다 알고 있으셨대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엄마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삼촌에게 전화해서 제 결혼 소식을 전하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비사 부인이 하는 사업에 관하여 말씀하셨대요. 우리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하는 사업인데 괜찮은 곳이니 믿고 투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때 제가 흘리듯 남자친구 엄마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엄마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삼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신 거죠. 삼촌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촌도 한때 사업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잘 극복하고 회사를 잘 키워내셨습니다.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고 비전 있는 곳과 계약을 맺어 투자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예비 사부인의 사업을 도와주고자 투자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허술하게 굴러갈 만큼 허무맹랑한 곳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니 믿고 투자해도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삼촌이 몇 가지 알아보셨다더군요. 정확하게 회사의 가능성을 따지고 봤을 때 엄마가 말한 것처럼 대단한 비전이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굴러가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매섭게 보면 투자할 가치는 없지만 삼촌으로서 조카에게 뭐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하셨어요. 매형 죽고 누나 혼자 고생하며 조카를 키운 걸 알았을 때 마음 아프고 미안했는데 겸사겸사 그 빚을 갚을 겸
시모의 사업체에 투자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를 챙겨줄 만큼 삼촌은 크게 성공했거든요. 그렇게 삼촌은 꽤 큰 돈을 남자친구의 엄마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인 자신의 정체를 일절 밝히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의 엄마가 알고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굳이 밝히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걸 몰랐던 남자친구의 엄마는 갑자기 해외 사업가가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 마냥 기뻤대요. 망할 뻔한 회사가 구사일생으로 살았구나. 하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구나 생각하고 좋다며 넙죽 투자금을 받겠다고 했답니다. 그 정도로만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큰 돈을 투자받게 됐는데도 남자친구 엄마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쓸데없이 제게 주어질 엄마의 재산까지 욕심내고 말았죠. 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삼촌은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혹시라도 제가 결혼하겠다고 뗐으면 어쩌나, 이걸 어떻게 뜯어 말려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저 역시 같은 생각으로 파혼하겠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삼촌은 회사 측과 연락하여 투자하기로 한 걸 없던 일로 하셨다고 했대요. 회사 측은 갑자기 왜 투자를 처리하는 거냐고 물었고 삼촌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줬다고 하더군요. 누나의 부탁도 있었고 조카를 잘 부탁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려고 한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혼하게 되었으니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고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엄마는 발칵 뒤집어졌고 서둘러 삼촌의 마음을 돌리고자 장례식장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끔찍하더군요. 돈 하나로 휘둘리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정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멋있게 생각되던 사람이었는데 추악한 본성과 그 끝을 마주하니 오만정이 털렸어요. 남자친구의 엄마는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삼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죠. 삼촌 그 누구보다 냉정하고 싸늘한 표정으로 남자친구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소용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말을 가려서 했어야지. 하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그 추악한 본성은 가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일찍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네. 하마터면 내 조카가 당신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으니까. 당신은 엄마를 잃고 슬퍼하는 내 조카의 마음을 짓밟고 누나의 죽음을 축하했어. 감히 그딴 짓을 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삼촌의 말에 남자친구의 엄마는 죽는 소리를 내며 그 투자금이 없으면 회사가 당장 넘어갈 판이다. 이러다가 망하고 죽는다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절실하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러면 안 됐는데 회사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에 그런 막말을 하고 말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잘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촌이 꿈쩍도 하질 않자 급기야는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는 어제 일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마 삼촌이 투자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한테 사과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을 거고요. 돈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한다는 게 참 가증스럽고 하찮았습니다. 위기 한번 넘겨보려고 연기 떠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가증스러운 연기 집어치우고 당장 여길 나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 엄마의 장례식을 어지럽게 만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엄마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그 후 사이다 같은 결말을 맞이했어요.
남자친구의 엄마가 하던 사업은 프랜차이즈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연예인을 모델로 세워 성장하던 중이었지만 투자금 취소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주요 가맹점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고 1년 안에 파산 처리되었어요. 그 브랜드는 현재 시장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 본인이 뱉은 말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었죠. 자신의 엄마를 돕고자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저를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엄마처럼 눈물을 보이며 제게 사과했어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회사를 조금이라도 더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도 잘못된 건지 모르셨던 거다. 그만큼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본인이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게 다 본인이 잘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고작 그따위 사과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죄가 아니죠. 그날 너는 모든 걸 다 듣고도 네 엄마 편을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남편감 자격은 박탈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자랑이고 소중한 딸이라 너희 같은 집안에 시집 가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존재라고 했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 법적으로 제게 유언을 남겨두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될 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재산 물려줄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엄마의 유산은 총 5억이었고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돈은 우리 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라고. 그러니 살다가 힘이 들면 언제든 엄마가 만든 울타리 속으로 들어와도 된다고요. 그 말이 마치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슴을 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파혼을 선언하고 식장,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전부 취소하고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의 유산으로 서울 외곽에 조용한 독립서점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과 차 그리고 고양이 2마리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전 남자친구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그는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제야 완전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아픈 순간 그걸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잃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장례식장에서 사람 보는 눈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그분이 남긴 말, 그분이 준 유산,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이제 저는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가족이란 혈연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해요. 그 사람의 죽음을 기회라 생각한 사람에게 결국 세상은 제대로 된 벌을 줬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그날이 떠오르긴 해요. 예비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요. 한번 받은 상처라 쉽사리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처로 인해 저는 더 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절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남에게 맞추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